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리나시타 교양대학의 서동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노동문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낯익으신가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별로 그런 느낌 안 드시죠? 보통 노동문학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낯설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학 하면은 예술이고, 그래서 뭐 순수 예술이니, 순수 문학이니, 뭐 시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시, 서정시, 뭐 이런 말씀은 드라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노동문학 하면 왠지, 그쵸? 낯선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뭐 문학이나 예술이 언제나 순수한 것만은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현실과 부딪히면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흔히 성장소설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인간은 현실과 부딪혀가면서 현실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겪는 다양한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또 집중적으로 포착해서 쓰는 문학들을 우리가 흔히 리얼리즘 문학이라고도 하죠.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만을 상상하지는 않죠. 현실의 밖을 상상하거나 현실 너머의 것들을 이제 꿈꾸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문학들은 우리가 뭐 판타지 문학이니 아니면 SF 문학이니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곤 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문학이라고 하는 것 혹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노동문학이라는 말만큼은 이토록 낯설어 할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쵸? 뭔가 편견이 있어요. 왠지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 순수하다거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념적이고 뭔가 좀 폭력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심지어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5월 1일이 이른바 메이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노동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때는 그 노동절이라는 말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려고 이렇게 시도를 한 적이 있었죠. 그 왜 굳이 노동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두 개의 의미는 전혀 다른, 매우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이라는 단어를 왜 그토록 외면화를 했을까? 아마 여러분들 짐작은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동이라는 단어가 우리 역사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이렇게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이념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정치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곁들여 있어서 좀 낯설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왜냐하면 우선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늘 노동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노동을 하고 계실 것이고 시청하는 노동을 하고 계시죠. 저 역시도 지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삶을 토대로 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것, 즉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문학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지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노동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노동문학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한국의 노동문화,
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방현석의 새벽 출정이라고 하는 1980년대에 나온 아주 대표작인데요. 이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문학의 모습과 더불어서 노동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이렇게 더듬어 가보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읽는 작품은 1980년대 나온 작품이지만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비록 한 3, 40년 전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과 또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떠한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노동문학의 개념 그리고 발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노동은 사실 노동처럼 신성한 게 없지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불편한 감정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노동은 정말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많은 그 문명들, 뭐 거창하게 말하면 문명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이는 그 물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많은 그런 제품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의 산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노동의 산물을 그리고 그 노동을 하는 인간, 그러한 노동자, 그렇죠? 노동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인간들을 다루는 문학을 우리가 이제 노동문학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노동하는 인간, 생산하는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들이 한 사회 속에서 어떠한 노동을 하고 그러한 노동들이 또 사회와 관계 맺는 어떤 역할들을 살펴보고 더불어서 노동자의 위상까지 살펴보는 걸 우리가 노동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어떤 변화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노동요 같은 거 배우신 기억 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뭐 노동요 아니면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노동문학은 조금 성격을 달리 하는데요. 그 이유는 노동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가 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그것은 일종의 숙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가 되고 싶어서 노동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마치 그 뭐라고 하나요? 마치 신탁을 마치 받은 듯이 하나의 운명으로 하나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요. 조선시대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조선시대 때는 누가 노동을 했나요? 그렇죠. 말 그대로 양반이 아닌 자들이 노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놈, 이른바 천민들이 노동을 했죠. 그들이 그 노동을 할 때는 왜 노동을 했을까요?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처하고 선택한 것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렇게 양반이 아닌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동의 길, 노동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걸 하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서구도 마찬가지죠. 뭐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고대 그리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대 그리스도 시민이 아닌 자들, 이른바 노예나 여성들이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것, 상놈이라고 하는 것, 뭐 천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서양의 어떤 뭐 노예제, 귀족제 사회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귀족이나 왕들은 노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노동자가 된 자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근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근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산업혁명 이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근대에 들어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 때문에 달라지게 됐는지 그걸
그걸 한번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대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죠. 칼 마르크스. 자본론을 썼던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가 등장하면서부터 노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칼 마르크스 하면은 마치 공산주의의 화신, 무슨 악마, 뭐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과 달리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칼 마르크스는 산업혁명 이후 유럽에서 벌어졌던 그 자본주의 체제, 그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매우 냉철하고도 또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방식으로 분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부조리한 것들을 대신하는, 그런 것들을 대신하는 뭔가 어떤 새로운 세계를, 이른바 대안세계라고 하는 것을 기획하고 상상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마르크스에 하면 역사라고 하는 건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대립된 이 계급들이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벌여왔던 그 시간의 역사. 그것이 이제 마르크스가 바라봤던 역사라는 개념인데, 마르크스는 그렇게 봤던 것이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 이른바 부르주아라고 말하는 자본가와 노동자들 간의 이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리고 그 계급투쟁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은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 왜? 노동자가 모든 것들을 생산하는 자들이니까. 반면에 자본가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착취하는 자로 묘사를 하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 혹은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운명적인 것이었다라면 근대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 사회의 어떤 계급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자, 이렇게 노동자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의 역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자, 이런 매우 혁명적인 발상들을 제시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태까지 종으로 살아왔어요. 평생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왔는데 그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할아버지 또 그 조상 대대로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그렇게 억압받는 자로서 이른바 노동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그러는 거야. 아니야. 너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이 사회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한 사람 개인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매우 보편적인 생각으로 확산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처음 들으면 사실 잘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무슨 역사의 주인이 이렇게 맨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게 무슨 역사의 주인이야? 라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면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아. 우리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야. 주위를 둘러봐. 이거 모두 누가 만들었어? 우리 노동자들이 만들었잖아. 그리고 저 양반들, 노동하지 않는 저 양반들, 고귀한 척 거들먹거리는 저 양반들. 하지만 저들도 우리가 단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저들 역시도 단 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야. 맞아.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들은 그냥 한 개인의 주장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노동문학, 다시 말해서 노동자와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죠.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예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그 이른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때를 이른바 이제 개화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 개화기 때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당대의 사람들이 서구 문물의 그 힘을 이제 온몸으로 느끼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속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개화기 당시 조선의 사람들이 느꼈던 속도라고 하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자연에서 보는 속도들이 그들이 감각하는 속도의 어떤 정도일 것입니다. 뭐 새들이 날아가거나 말들이 뭐 마차의 속도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거대한 쇳덩이가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자신의 눈앞을 질주하는 이른바 기차를 보게 됐을 때 서구의 힘이 매우 감각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뭐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몸이 아프면은 뭐 병원을 뭐 의술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무당을 불렀어요. 뭐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나서 그럼 이제 무당을 부른다고요. 근데 무당이 감기를 낫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당을 불러도 감기가 낫지 않지만 열이 내려가지 않지만 서양의 문물인 이른바 해열제 하나를 먹었더니 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서양의 그러한 영향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어떤 경이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물론 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평등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개화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죠.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어요. 그 엄격한 위계 구조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모두 평등하다. 너희들은 신 앞에서 모두 죄인이고 더불어서 신 앞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지요. 정말 그 당시 사람들에겐 놀라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걸 믿고 싶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끝끝내 무시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평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점차 확산이 되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마르크스의 그런 사상들이 또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노동에 대한 생각 그리고 노동자와 노동자가 아닌 자들에 대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보편적으로 퍼지게 됐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특히 어떤 운명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구조 속에서 노동이라는 것도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본격적인 노동문학 즉 그 한 사회 속에서 노동이 갖는 성격, 의미, 역할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본격적인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 제가 지금 굉장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예술이라고 하는 측면에 맞춰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얼리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노동문학과 리얼리즘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지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굉장히 리얼하다 아니면 요즘에 뭐 레알 뭐 이렇게 이런 말들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문예사조라고 하죠. 예, 리얼리즘이니 뭐 낭만주의니 뭐 상징주의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문예사조라고 그래서 마치 무슨 예술운동 안에서만 벌어졌던 어떤 운동들처럼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리얼리즘이나 다른 여타의 문예사조라고 하는 건 단지 예술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철학과 사상과 역사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집단 기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리얼리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요. 이 서구 사람들이 유달리 고집하는 게 있어요. 즉 서구의 사상이나 철학 보면은 고집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본질을 찾고자 했어요. 적어도 20세기까지는 아니면 뭐 조금 더 뒤로 한다면 19세기까지는 그 본질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본질이 뭐냐? 그럼 본질은 어디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했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뭐 고대 그리스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톤 얘기도 했지만 이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그 본질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고민하면서 본질은 뭐냐? 그것은 이데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본질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있죠.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하거든요. 계속 변해요. 근데 변한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더덥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갈 거라고 믿었던 그 맹세했던 사랑도 변하죠. 친구 간의 그 굳건한 우정도 변합니다. 우리의 신체도 변하고요. 계절도 변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기만 합니다. 뭔가 그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의 상태에서 항구조로 지속되는 것. 그런 것들이 좋은 거라고 봤던 것이죠. 반면에 변하는 것은 어떤 것? 덧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본질, 변하지 않는 그 무엇, 그 중액을 찾는 것에 집착을 했었고, 그래서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데아라고 하는 그 어떤 본질의 세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 본질의 세계, 어떤 원형의 세계인 그것을 카피한 세계라고 믿었던 것이죠. 뭐 낭만주의, 리얼리즘 말고 여러분들 뭐 로맨티즘이라고 해서 낭만주의 아시지 않습니까?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것은 그거죠. 본질은 어디에 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다. 저 너머에 있다. 그래서 over there. 본질은 항상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낭만주의는 언제나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세상 밖에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몽롱한 상태였죠. 예, 뭐 어떤 몽상이었던 그런 상태였죠. 뭐 상징주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상징주의 같은 경우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저 너머에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있어. 그런데 그 본질은 누구에게나 누구의 눈에게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왜? 상징이라고 하는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상징에 의해서 아주 두터운 상징에 의해서 봉인되어 있어. 그래서 그 봉인을 해체해서 그 본질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거야. 뭐 그렇게 봤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반면에 리얼리즘은 그런 것이죠. 무슨 소리야? 본질은 뭐 세상 너머에 있거나 아니면 상징에 의해서 쌓여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이죠. 본질은 그렇게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야. 어떤 거야? 본질이란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너희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 그게 본질이야. 그게 진짜야 라고 믿었던 그런 일련의 사람들이었고 운동이었죠. 그런데 이 리얼리즘의 이 운동, 본질이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함께하는 그것들, 지금 여기, 그래서 here and now라는 말을 쓰거든요. here and now,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게 본질이야 라고 믿었던 이러한 일련의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술이란 뭐냐? 그것은 거울이어야 된다. 왜? here and now, 지금 여기, 그것이 본질이고, 그럼 예술은 뭘 해야 돼? 그 본질을 재현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기 때문에 예술은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이른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술은 거울이다 이런 말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재현하느냐? 그것은 있는 그대로, as it is, 있는 그대로. 왜? here and now가 곧 본질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본질이니까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 예술적으로 재현하면은 그게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에서 이 리얼리즘에서 말하는 이 작가란 어떤 것이냐? 그들은 카메라맨, 사진사여야 된다. 혹은 관찰자여야 된다. 마치 예술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비추듯이 작가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 이른바 사진처럼
현실을 그대로 언어로 찍어내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관찰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리얼리즘 소설들, 이게 초창기 지금 리얼리즘의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이제 끊임없이 객관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본질은 내 눈앞에 있는 것이고, 이제 객관적인 이 세계니까 객관화하고 또 외면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외면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경우는 리얼리즘의 소설들, 초창기 리얼리즘 소설들은 전지적 시점을 잘 쓰지 않아요. 관찰자 시점을 써요. 예, 전지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신의 입장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죠. 본질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객관적 세계고, 그래서 예술가는 그 객관적인 이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관찰해야 되는 것이고, 그 관찰을 통해서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인물이 있어요. 근데 전지적 시점 같은 경우는 그 인물의 속마음까지, 내면까지 알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한 남자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리얼리즘 소설은 그렇게 표현하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관찰자거든요, 작가들은. 그래서 그 사람의 속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물의 말투나 표정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 혹은 내면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슬프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으로 보아 그는 무척 외로워 보인다.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본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본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예술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드디어 이 예술에서 주인공이 더 이상 신이나 왕이나 귀족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귀한 신분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범인들, 일반인들 혹은 하층민들이 예술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꾸르베가 그린 이 돌 깨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돌 깨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노동자입니다. 하층민들이죠. 예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림의 주인공으로는 등장할 수 없었어요. 예, 19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만의 올랭피아라고 하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올랭피아는 엄청난 그 스캔들을 일으켰던 작품이었죠. 그리고 그와 똑같은 해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이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그 비너스의 탄생은 엄청나게 또 많은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에요. 근데 두 그림 다 동일하게 여성의 나체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비너스의 탄생은 말 그대로 비너스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이상적인 존재, 우리가 아까 말했던 본질에 해당하는 그러한 존재를 형상화했기 때문에, 재현했기 때문에 찬사를 받았지만, 만의 올랭피아의 그 올랭피아는 창부죠. 예, 창부인데다가 그러니까 신분제로 보면 굉장히 낮은 신분이죠. 근데 그 낮은 신분의 여성을 옷으로 가린 것도 아니고 그 낮은 신분의 여성을 있는 그대로, 나체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예, 예술의 주인공으로 될 수 없는 존재가 예술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리얼리즘 시대에 오게 되면 바로 그렇게 비난받던 그들이 예술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 명화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이러한 작품들도 오늘날에서야 명화가 됐겠지만 말 그대로 리얼리즘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이것도 엄청난 또 비난을 받을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른바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는데, 예, 그 방식, 이른바 초창기의 그 리얼리즘의 모습들이 그대로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리얼리즘도 조금씩 더 분화해 나가고 진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